안녕하세요. 아는 비서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월가와 펜타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모두가 답을 원하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묻지 못하는 그런 질문. 만약 내일 아침 시진핑이 사라진다면? 그냥 영화 같은 상상이 아닙니다. 14억 인구와 세계 2위 경제대국을 이끄는 절대 권력자에게 공식 후계자가 없다는 건 그 자체로 전 지구적 리스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금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중국 권력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의 그림자이자 문고리 권력의 핵심이었던 남자, 상하이 봉쇄의 악몽을 딛고 총리가 된 인물, 그리고 베이징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강성 충성파까지, 과연 누가 시진핑의 인정을 받아 차기 용상에 오를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엎는 시진핑의 진짜 속셈, 2032년까지 이어지는 시진핑 제국의 거대한 야망까지. 자, 현재 상황부터 딱 정리하고 가죠. 2025년 현재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의 정점에는 시진핑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 후계자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예전 덩샤오핑 시절처럼 누구누구 콕 집어서 다음 리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건 마치 거대한 기업의 CEO가 은퇴 계획도 뭐 후임자도 없이 혼자 회사를 이끄는 격인데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걸 두고 누가 시진핑을 이을까라는 질문이 2027년을 넘어서 2032년을 향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지적했어요. 즉, 시간을 갈수록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냐? 아니죠. 데이터를 까보면 더 명확해져요. 홍콩에 기반을 둔 차이나 미디어 프로젝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중국 관영 매체, 특히 인민일보 일면에 누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분석하는데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2025년 상반기 분석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6명을 다 합친 것보다 몇 배 많아요. 그냥 압도적인 원톱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모든 스포트라이트, 모든 권위가 시진핑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철저하게 설계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신호겠죠. 가시적인 경쟁 후계 따위는 애초에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사실 이런 후계자 문제는 중국 현대사의 고질병 같은 거였어요.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조차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죠. 처음엔 류샤오치를 후계자로 삼았다가 문화대혁명 때 숙청해버리고, 다음엔 군부 실세였던 린비아오를 후계자로 정했지만 린비아오가 쿠데타를 모의하다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는 드라마를 찍습니다. 이런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덩샤오핑은 격대지정이라고 해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후계자를 미리 정해놓는 룰을 만들었어요. 권력 투쟁을 막고 안정적인 승계를 하자는 그런 의도였죠. 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와서 이 룰이 깨져버린 겁니다. 왜? 내가 바로 룰이다 이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금의 후계자 없음 상태가 얼마나 이례적이고 위험한 도박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칠상파라라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당대회 시점에 만 67세면 유임하고 만 68세면은 은퇴한다는 나이 제한 룰이죠. 이게 세대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는데 시진핑 주석이 2017년 당시에 69세였던 왕치산을 유임시키면서 이 룰을 한번 깨버렸고 2022년 본인이 69세에 3년임에 성공하면서 아예 박살을 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후계자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저 사람 나이 때문에 무조건 다음에 은퇴한다 이런 계산이 섰는데 이제는 시진핑 마음대로라는 거죠. 외교 전문지에서는 이런 규범의 붕괴가 후계 구도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분석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꼽는 인물이 있긴 합니다. 바로 딩셰샹 국무원 상무부 총리. 이분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문거리 권력과 안전빵. 딩셰샹은 시진핑이 상하이 당서기 시절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말 그대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입니다. 이후에 시 주석이 중앙 권력을 잡자 당의 모든 기밀과 동향이 모이는 당 중앙판공청의 주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7년이나 했어요. 시진핑의 일거수일투족을 꿰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죠.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는 딩셰샹을 두고 시진핑 노선을 가장 무리 없이 계승할 수 있는 저위험의 연속성 카드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안전빵 딩셰샹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급. 그러니까 지방의 1인자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땅이 워낙 넓고 복잡해서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보통 여러 성의 당서기를 거치면서 지방 통치 경험과 뭐 자신만의 인맥, 즉 세력을 쌓는 게 필수 코스였었거든요. 시진핑 자신도 푸젠, 저장, 상하이 같은 여러 곳에서 1인자를 경험했죠. 근데 딩셰샹은 중앙에서 비서 역할만 오래 한 참모 이미지가 강해요. 이게 왜 문제냐? 강력한 카리스마로 지방 제후들을 찍어 누르고 복잡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야전사령관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니케이에서는 이 사람을 기술관료형인 최측근으로 분류하면서 이런 점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음 주자는 리창 국무원 총리입니다. 이분은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일 때 비서실장을 지낸 역시 시자준, 그러니까 시진핑 사단의 핵심 멤버입니다. 총리로서 미디어 노출도 잦고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 당연히 유력 후보로 꼽히죠. 하지만 리창에게는 상하이 봉쇄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2022년에 상하이 당서기 시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달 넘게 도시를 봉쇄했고 이때 경제적 손실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당시 민심이 거의 폭발 직전이었는데 시 주석이 그를 오히려 총리로 발탁한 건 내 사람한테는 책임 묻지 않는다. 충성만 본다.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리창의 권력이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평가를 받죠. 리창의 또 다른 문제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과거 주룽지나 원자바오 총리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당의 역할이 극도로 강화되고 국무원, 그러니까 정부의 힘은 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요. 최근에는 총리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인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까지 3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총리, 굳이 스포트라이트 받지 마. 모든 건 당 중앙, 즉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시그널이죠. 이런 상황에서 리창이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만들고 차기 주자로 발돋움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 닫고습니다. 차이치, 당서기처 서기.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과 여당의 고위 당무직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막강한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당의 인사와 선전과 조직을 모두 총괄하는 핵심 실세죠. 이 사람 역시 시진핑이 푸젠성, 저장성에 있을 때부터 함께한 30년 지기 시자준입니다. 차이치의 캐릭터는 강력한 행동대장이에요. 베이징 당서기 시절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외지인들이 사는 낡은 주택가를 불도저처럼 밀어버려서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충성심, 이게 그의 최대 무기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그런 강한 충성도를 높이 평가하지만 동시에 과도기형 카드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차이치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바로 나이입니다. 2027년에 당 대회가 열리면 만 71세가 됩니다. 물론 칠상파라 룰은 깨졌지만 그래도 70 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는 건 세대교체 흐름에 역행하는 거라서 부담이 크죠. 그래서 장기적인 후계자라기보다는 시 주석이 사연임을 하기 전 잠시 자리를 맡아줄 징검다리 역할, 즉 과도기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베이징 당서기 시절의 강경일변도 스타일 때문에 대중적인 이미지는 썩 좋지가 않다는 점, 그리고 경제 분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자, 지금까지 유력 후보들을 좀 살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들 하나씩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호주의 한 연구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명시적인 지명을 회피한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핵심 통치 전략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음 주석이 딩셰샹이다 라고 공식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권력과 인맥이 딩셰샹에게 쏠리기 시작할 겁니다. 레임덕은 아니더라도 시진핑의 권력이 서서히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시진핑은 이걸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후계자 카드를 안개 속에 둠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을 유도하면서 권력을 100% 장악하고 싶어하는 정치 게임을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게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시진핑 4연임 시나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장기 비전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겠다? 당연히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의미도 읽힐 수가 있는 거죠. 시진핑이 최근 15차 5개년 계획을 넘어 2035년까지의 국가 청사진을 직접 언급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 사연임을 확정하고 2032년까지 집권하겠다는 정무적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즉 후계자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 자체가 사연임을 위한 밑그림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기 집권 시나리오에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죠. 과거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우리가 너희를 먹고 살게 해준다 라는 고속성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탕핑족, 내수 부진 아주 어렵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시진핑이 2025년 경제정책이 단순하게 경기 부양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과 산업 중심의 국가주도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해요.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돈 풀어가지고 성장률 숫자 맞추는 게 아니라 반도체 AI 같은 첨단 기술을 국가가 주도해서 키워서 미국의 압박을 뚫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베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사연임의 명분을 좌우할 거라는 거죠.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황제는 위험에 처하기 마련이죠. 권력을 유지하려면 외부의 적만큼 내부의 적도 조심해야죠.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에 부패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숙청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칼날이 자신이 직접 임명한 군부나 기술 관료들에게까지도 향하고 있어요. 친강 외교부장, 이상프 국방부장 등등 핵심 인물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미국의 제임스타운 재단은 이런 숙청 작업 속에서도 시진핑의 권력 우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동시에 권력 내부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합니다. 후계 구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내부 숙청이 계속된다는 것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터질 수 있다는 시한폭탄과도 같죠. 자, 그럼 이제부터 만약의 게임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시진핑이 물러나고 딩시샹이 후계자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시진핑의 노선에 무리 없는 계승입니다. 딩시샹 체제가 들어서면 권력 안정, 사전 통제, 정책 지속성,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조가 될 거라고 보죠. 경제적으로는 지금처럼 국가 주도의 기술 굴기를 계속 추진하고 사회적으로는 당의 통제를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을 외치면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지금의 노선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한마디로 시진핑 없는 시진핑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측 가능해서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문제는 시진핑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최악이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공식 후계자가 없으니 시자진 내부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끔찍한 암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딩시샹, 리창, 차이치 같은 각자 군부, 지방정부, 당 조직을 등에 업고서 파벌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런 내부 혼란이 생기게 되면 중국 경제를 마비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회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 그 파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글로벌 공급망도 흔들릴 거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나 아니면 연구소에서는 이런 후계 불확실성과 사연임이 가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병행되는 이 상황 자체가 글로벌 경제의 잠재적인 뇌관이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겠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육국이기도 하고 북한 문제의 핵심 키를 쥔 나라입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곧 우리의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으로 직결이 되죠. 안정적 계승이든 급변 사태든 간에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조정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적인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중국 내부 권력 구도의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정교하게 분석하고 외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차이나 리스크 혹은 시진핑 리스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후계자 문제는 후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 지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묵살하는 시진핑 주석의 통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사연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도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도박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강한 중국과 상대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그 혼란의 파도가 우리 모두를 덮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시진핑의 이런 위험한 도박은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보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진핑의 4연임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